그냥 간단하게 승부 예측. 저 3대1. 3대1. 네, 무실점은 못할 것 같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 오늘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3대2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승 1무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예선 첫 경기 팔레스타인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3승 1무가 됐고, 이라크랑 같은 2승 1무 그룹이었는데 이라크가 2승 1무 1패, 네. 한국이 이라크의 승점차를 3점으로 벌렸습니다. 이 경기 전에도 이미 조선두 그룹에 있는데 한국이 어차피 앞으로도 많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의 어떤 분석으로는 경기 전부터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지킹할 확률이 97%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한 번 더 이겼고 이라크랑 벌렸기 때문에 한 99%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순조로워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뭐 득점이 3골이나 터진 건 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실점을 2개나 했던 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득점과 실점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선취골은 우리한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선수가 넣었고 배준호 선수의 어시가 있었는데 그 전 장면이 굉장히 좋았죠. 네, 황인범 선수가 절묘하게 스핀까지 매겨서 주는 그런 찍어찬 스루 패스를 수비 뒤로 찔러줬고, 설령우가 그걸 받아서 진짜 귀신같이 침투. 네. 설령우의 땅볼 크로스는 수비가 굴절이 됐지만 그게 이제 저 멀리 있는 배준호한테 흐른 뒤에 배준호가 유연한 골반으로 문전으로 잘 넣어줬죠. 이렇게 오세훈이 마무리를 합니다. 마치 황인범이 여기 베오그라드다! 라는 느낌의 패스로 네, 사령우에게 연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선수 A매치 데뷔골이죠. 네,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멋진 동점골을 먹혔습니다. 네, 이거 후반전인데 후반전에 상대가 교체를 하면서 알리 자심이 들어오고 한국을 좀 헤집었는데 거기서 먹혔죠. 알리 자심 그리고 아트완 선수로 이어지는 패스 전개, 그의 크로스, 이거를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아이맨 후세인 공격수가 그 큰 키로 헤딩하기 좀 낮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돌리더니 오버헤드킥으로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후세인이 이번 경기 전에 9경기 연속골이었거든요. A매치 10경기 연속골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무서운 스트라이커는 뭐 명성, 뛰는 리그 떠나서 A매치만 놓고 보면 무조건 후세인이다. 그렇죠. 네. 지난 아시안컵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대단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후세인이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도 이제 또 다른 9번 역할을 하는 공격수가 이제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어줬습니다. 네. 오세훈 대신 들어온 오현규 선수. 오현규 선수가 그 특유의 좀 빠른 슈팅 타이밍, 꼭 구석으로 안 차도 된다. 시밤 꽝 차면 들어간다. 이런 단호한 슈팅 타이밍으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고요. 이게 아마 이재성의 어시스트였죠. 네. 어시스트가 뭐 상대방을 맞고 굴절됐으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봤을 때 어시로 보였는데 이재성 선수가 잘 준 공을 오현규가 받아차 넣으면서 이제 다시 앞서갑니다. 그 전에 이제 문선민의 드리블이 있었고, 그렇죠. 네. 슈팅 때 문선민 드리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골을 득점을 또 하는데 이제 이번엔 이명재의 크로스였고 이재성의 헤더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명지 선수가 그냥 킥만 좋아서 잘 올린다가 아니고 분명히 왼쪽에서 이미 올릴 각이 나왔는데 문전을 흙끝 보다가 안 올렸어요. 네, 없었거든요. 네, 네. 오현규는 니어포스트로 받으러 오고 있었고 팝포스트로 누군가 더 들어오는 게 듣고 있었거든요.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재 공을 끌기 시작하니까 오현규가 허겁지겁 문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명재가 좀 사실 발재간이 막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성 있게 한 명 접고 제치고 결국 올렸을 때 이때는 팝포스트에서 이재성이 침투해 있었다. 이재성이 헤딩골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죠. 바로 지난번 올려먹고. 네. A매치 2경기 연속 헤딩골.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 떠서 이렇게 이마로 빵 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몸 옆으로 이렇게 뱀처럼 머리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다이빙 헤딩골을 성공시키면서 달아났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추가 시간 이제 94분쯤에 이제 그 저희가 만회골을 먹긴 합니다. 이제 바예시 사실 처음에 술라카인가 했는데 바예시의 헤더로 우리가 이제 만회골을 먹으면서 3대2로 결국 경기가 끝났어요. 네, 하지만 이미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선발 라인업, 선발 전술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선발 라인업은 지난번 경기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주민규가 오세훈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는 연달아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교체 투입된 선수 같지만 사실은 배준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거의 고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기와 달리 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었다. 그것은 이라크가 확실히 카사스 감독을 한국이나 이런 데가 노릴 가치가 있는 감독이라는 걸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상당히 침착하게 조직을 잘 유지하면서 한국의 플레이를 방해만 하는 그런 좋은 압박, 조직적인 어떤 위치 선정을 보여줬고요. 특히 상대방이 박용호 선수를 집중적으로 괴롭힐 때 한국이 뭐 딱 잘라서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노림수에 있어서는 이라크가 괜찮은 면이 있었어요. 전 이때 한국이 나쁘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한번 말렸을 때 허둥거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전혀 허둥거리지 않고 그죠? 침착하게 우리가 공이 앞으로 잘 전진이 안 돼? 아, 괜찮아 얘들아 천천히 하자. 뒤로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다시 보내면 돼. 안 되면 뻥 한 번 차고 다시 돌리면 돼.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대를 어떤 전술의 우위나 이런 걸로 매 포지션마다 계속 분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더라도 꾹 참다가 한 번 열렸을 때 한 패스로 한 번 골을 넣었다. 이거는 뭐 운영상에 있어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 완성도가 낮음을 운영상의 어떤 영리함으로 극복했다. 이런 게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 끝나자마자 이제 이라크가 이제 전술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드리블러 자심이 들어오는데 네. 자심, 이자심 결국 그 골의 기점 패스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알리자심이 이탈리아 꼬모에서 네. 뛰는 유일한 빅리거라고 할 수 있어요. 꼬메스 주전은 아니지만. 근데 들어오니까 빅리거 좋은 거 괜히 좋은 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한국을 많이 해집었고요. 그러면서 두 팀 다 변화를 줬는데 한국은 전반전에 압박에 많이 당한 것을 선수들의 위치를 약간 바꾸면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가 요즘 수석팀 페이에노르트에서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많이 보거든요. 그 자리를 황인범으로 놔서 박용호 대신 황인범을 놓는다. 그리고 전반전에 압박에 많이 시달렸던 박용호는 약간 박투박, 왼쪽에 치우친 박투박처럼 뛴다. 이게 앞선 경기에서도 홍 감독이 좀 잠깐 보여줬던 변화인데 이걸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양 팀 다 지고 있는 팀은 공격 자원 놓고 이기고 있지만 빌드업이 잘 안 됐던 팀은 빌드업 방식을 바꾸고 둘 다 할 만한 조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조치를 통해서 이득을 본 팀은 이라크 쪽이 아닌가. 예, 이라크는 명백하게 알리 자심이 득점 상황에 관여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이 저렇게 해서 빌드업의 안정성과 전진 능력이 좋아졌는가? 이거는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예, 득점 상황도 뭐 문선민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측면 개인 돌파 드리블로 한 거에 가깝지 빌드업인가? 약간은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 교체는 카사스가 괜찮았다. 뭐 결국에는 양 팀이 사실 이라크가 한국이랑 같은 전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사스 감독이 괜찮은 전술을 많이 따라왔는데 한국 선수들이 또 국면의 집중력과 개인 기량의 우위로 결국에는 이제 세 골을 만들면서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후반전에는 뭐 이재성 선수의 1골 1어시가 빛나기도 했고요. 물론 막판에 집중력, 뭐 선수 교체도 많기도 했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비진들은 보통 교체를 잘 안 하죠. 이날도 수비진들은 교체를 안 했어요. 수비진들은 좀 지쳐 보였다. 그리고 수비진 바로 앞을 지켜야 되는 선수가 이제 박용호까지 교체돼 나가면서 황인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5명 이 상당히 지쳤기 때문에 수비 자체도 멀리 걷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고 세트피스 수비할 때도 집중력 부족이 있었고 수비들의 체력 고갈로 인해 집중력 부족이 있었다. 둘째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교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한국이 뭐 두 골 차로 이기고 있고 뭐 두 골 차면 여유가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판에 영리하게 운영하는 게 먼저고 팀 플레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좀 욕심을 내는 플레이들이 있지 않았나. 교체돼 들어왔으니까 개인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다. 내 능력을 펼치고 싶다. 근데 그게 오히려 한국이 소유권을 한번 잡았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이 한 85분 이후 90분 이때 공 한번 잡았으면은 이기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돌리면 상대 끌어들이고 했습니까? 조금 급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들고 공 주위에 막 혹선수들 바글바글 모여 있고 이런 거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 그러니까 교체돼 들어온 선수들은 그대로 아쉽고 선발로 뛴 선수들은 또 다른 이유로 아쉽고 이런 아쉬움이 다 합쳐져서 마지막 한 골의 실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일단 득점 루트가 상당히 다양하고 데뷔골 이런 게 많이 나왔고 오영규 선수 바로 전경기 데뷔골 넣었는데 이번에 2경기 연속골 넣었죠. 오영규 선수는 이번 시즌 행크 소속팀 행크에서도 전경기 교체 투입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교체 투입만 2번 됐죠. 그런데 교체 투입밖에 안 되는데 득점 및 도움 이런 페이스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요. 아마 90분당 환산으로 하면 90분당 한 3개 이 정도 될 거예요. 거의 교체 투입만 되는데 골러시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의 이제 슈퍼 서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앞으로 선발로 뛸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그렇죠. 오세훈 선수도 마치다 젤비아에서 시즌 초반에는 골도 넣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냥 팀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고 골은 많이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요르단 원정 때 주민규 선수가 약간 아쉬웠기 때문에 좀 같은 스타일의 오세훈으로 바꾸면서도 둘 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또 이제 주민규 선수처럼 좀 힘에 붙이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닐까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오세훈은 일단 끈질기게 싸웠고 한 골 잘 주워 먹었고 그러면 뭐 할 거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오세훈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A대표팀 유니폼 달고 본격적인 데뷔를 해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는데 이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명단에 제외가 됐고 황희찬 선수는 이제 첫 번째 경기 이후에 소집 해제가 됐으니까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또 유달리 좀 지쳐 보였어요. 네. 네. 이강인 선수는 두 경기 모두 통틀어서 상대 견제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상대방 풀백한테 많이 좀 시달림을 당했고 이번 경기는 내가 상대방 진영에서는 밀집 수비에 둘러싸이니까 차라리 빌드업에 기여를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지 경기 초반에 박용우, 황인범 쪽에서 빌드업이 원활히 안 되면 엄청 내려갔죠. 예. 그래서 빌드업이라서 기여하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어떤 킥이나 드리블 전진이나 이런 거를 보여준 장면이 굉장히 적죠. 네, 맞아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많이 활약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클린스만 감독도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강인 혼자 알아서 다 해. 형들은 이강인한테 맞춰주기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한 명한테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건. 이강인 선수가 엄연히 11명 중에 한 명, n분의 1로서 플레이하되 공을 잡았을 때 잘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게. 근데 이번 경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약간 좀 상대가 확실히 밀집 수비를 하고 이강인 선수를 견제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면이 있고 김민재는 좀 맥락이 다르다고 보는데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김민재 선수는 제가 기사 썼는데 조금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간단하죠. 왜냐하면 소속팀 바이에른이 유럽 대항전 병행하고 있는데 거의 전 경기 다 뛰면서 후반 잠깐씩 교체되는 거 빼고는 그리고 바이에른 플레이 스타일 엄청 힘들고 센터백 전력 질주 막 50m씩 해야 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비행거리가 긴 한국에 와가지고 두 경기 다 풀타임 뛰죠. 제일 힘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칠만 해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맡아줘야 됩니다. 막판에 그런 실점 장면 같은 거 맡아주면 더 좋지만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김민재가 좀 지친 기색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점에서 김민재 선수 개인에게는 이 독일 무대를 선택한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적어서 네, 팀 수도 적고 또 중간 휴식기도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맞는데 반대급부로 콩파니 감독이 수비수한테 자 전력 질주 50m 막 이런 플레이를 시키니까 그거 하나 있고 둘째로 이번 시즌 들어서 유럽 대항전이 그렇죠. 경기가 많아졌죠. 리그 페이지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거리 같은 걸 통틀어서 계산해 보면은 김민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좀 김민재뿐 아니라 유럽 대항전 병행하는 팀의 주전 유럽파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를테면 설령우도 비슷한 경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강인은 그나마 로테이션으로 뛰어서 뭐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의 체력 상태, 그러니까 부상뿐 아니라 체력 상태도 면밀히 봐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3승 1무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탈라면 뭐 월드컵 때까지 컨디션 안 올라오고 이러면 그게 더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라면 몇 경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적당히 체력 상태를 봐가면서 유로파 선수들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라크와의 경기 풋토크까지
타입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하나 안 하나요? 이렇게 시키면 어렵죠. 아 맞아, 그 뭔가 적절한 그게 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네. 네. 흑백 요리사 다음 A 매치 때는 이미 흑백 요리사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하는 걸로 경기력이 이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네. 네. 당시엔 잘 준비해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